예, 발표해 주신 박부평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곧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주자로서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신세계 프로퍼티 이두삼 부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세계 프로퍼티의 이두삼 부장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SSG 랜더스 청라 동구장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또 저희 신세계와 관련된 스타필드 그리고 시니어타운 뭐 이런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분야에서 주거 사업팀에서 지금 시니어타운하고 청라에 있는 오피스텔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두산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저는 이제 한 현장에서도 건설 현장에서도 한 10여 년 있었고 CM 컨스트럭션 매니저로서 한 2, 3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발사에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발주자 개발사의 측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 업무 이런 법령 자체가 그러니까 R&R 업무 구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상에는 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 그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는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아닌 이상 그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선 대한 것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발주자는 과연 어느 부분까지 봐야 되는지 지금 관련된 이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안전 관련 지식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발주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수급자를 이제 낙찰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우리가 평가를 그 업체에 대해서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안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용 등급을 매기듯이 안전 등급을 매긴다면 그걸로 과연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비용도 사실은 안전보건관리비를 전체에 다 사용하는 현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모자른 현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남는 현장도 있을 텐데 과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율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공사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비용 산출이 중요하지 해당 관리비의 추가 비용을 마냥 늘린다고 해서 그게 효용성이 있을까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도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올바른 안전 수준을 가진 적격 수급 업체의 선정 방안 그런 부분들도 이게 과연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서 가능한 건지 이런 법령적인 내용을 가지고 선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녹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JP 멤버스 건설 전미일 이사님께서 민간 시공사 또는 이제 협력사 입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JP 멤버스 건설의 전미일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소규모 시행 시공을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또 제가 하는 일은 계약 관리와 또 현장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 분쟁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건설 산업에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아래에 있을 때는 공기가 좋아서 잠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 위에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긴장도 되고 잠이 확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박희평 대표님과 또 좋은 의견 내주신 우리 이두삼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건설업체 90% 이상이 소규모 업체입니다. 지난 연도 7월 달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건설업체가 한 85,2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그 50인 미만 그 사업장이 약 60만 개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시기가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소규모 현장들에서는 현장 대리인, 현장 소장이죠. 현장 소장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진법에 의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기도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아까 차트를 보셨지만 상당히 서류들을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실례로 안전관리 서류만 한 86개 정도가 됩니다. 아파트 한 개 단지를 마치고 나면 준공을 하고 나면 안전관리자들이 한 7만 장 A4 용지 한 7만 장 정도의 그 서류를 챙겨야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건설 회사들이 약 한 6, 7만 개 되는 회사들이 그런 거를 챙길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현장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련 서류들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사고 났을 때 후속 대책이나 아니면 점검에 그런 특별 점검들에 대비한 그런 요식행위에 사실 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체 노무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실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 발주자 측도 계시지만 발주자나 시공사 그리고 노무자 이런 3자가 이런 큰 분쟁들에 계속 휩싸여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장 지금 내년도죠. 2024년도 1월 27일 날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일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를 양상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 주변에 젊은 30, 40대 건설회사 대표들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동생, 나 감옥 가기 싫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실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첫 번째는 이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건설 업체 중에서도 영세 협력사들은 사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우리 대기업들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에 이러한 영세협력사들이 영세협력사들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한 걸로 거의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90%가 넘는 이런 업체들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시설 개선 비용들을 지원하거나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중에 국회나 또 주변에 정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안건을 한번 제시를 한다면 아마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지금 안전관리자가 소규모 업체에서는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안전관리 그 경력이 5년 이상 경력자분들은 연봉이 1년 동안에 한 20% 정도 이상씩 상향이 되면서 몸값이 오른 데다가 또 대기업들에서도 많이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실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나갈지 사실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발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요인들을 제거하기보다는 페이퍼상의 점검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페이퍼워크를 늘리는 형식적인 안전이 아닌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우리 건설 산업이 나아가 또한 건설 문화가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업체들 한 90%를 대표해서 오늘 포럼에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발주 및 인허가 기관 담당자로서 이제 토론에 참석하기로 예정이었던 김영수 파주시청 도시기반국장님이 긴급한 공무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저 노무관리의 관점에서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법과 산업법 모두 다 도급 용역 위탁 시 그 제3자의 종사자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고 의무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보건 조치가 산업재해의 특성상 또는 현장 상황상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 불법 파견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충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그 도급인과 수급인에 대한 역할에 대한 구분이 아직도 그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 이게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두산 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할 때 평가 능력이 부족 또는 형식적인 평가에 이제 그 머문다면 결국 이제 주요 평가 기준은 과거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는 수급업체는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겠죠. 공상합의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중대재해법이 입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두 분 정도만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여기. 일부 토론자였는데 질의를 해도 그냥 패널이니까 지금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 대표님 발표, 그다음에 두 분 토론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시공사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조금 입장을 한번 좀 펼쳐볼까 합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건설 관련된 내용이니 중대산업재해 건설 쪽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시행령 제4조 4호 관련해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인 건설사가 지켜야 될 의무이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발표자께서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집행하라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뀌었고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확보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조항을 가지고 발주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 법원에 갔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석이 될까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살짝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뭐 많은 회사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직접 공사비의 1%에서 뭐 3.5%까지 많게는 각 개별 현장별로 추가 안전 때문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추가 원가를 현장에다가 추가 실행을 편성했죠. 실제 산업비 과거 중처법 이전에도 이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모자랐죠. 대부분 현장이 딱 맞거나 뭐 장기 계속 공사로 늘어지면은 당연히 모자랐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왕창 더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사의 예산에 반영해서 발주하고 있는 발주기관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가라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관공사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부 조금 전향적인 발주기관들, 뭐 발전자회사들, 산자부 발전자회사들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이제 100% 초과하는 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는 택도 없었죠. 근데 지금 추가 정산, 초과 정산을 해주고 있는 발주기관들이 일부가 있습니다만,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서울시 안 계시죠? 이게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발주자들이 그 추가 비용을 뭐 심증적으로는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주고 싶은데 실제 현행 규정이 좀 거의 불비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청구도 어렵고 뭐 저희는 일부 청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청구도 어렵고 그 이걸 가지고 뭐 받았는 사례도 거의 전무하죠.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이 법적인 그 아직은 그 뭐 법이 제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좀 공백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뭐 제3자 그 건설 관련된 이런 그 뭐 인적 물적 안전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사실 대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든지 말든지 선투자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안 하면 대표이사께서 그 1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선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언제까지 국가 SOC 그다음에 건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의 희생만으로 그 건설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제가 주제넘게 개선안을 한번 제시해 보자면 그 산안비 그다음에 건진법 그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상 그 건설안전관리비 이 두 부분 다 지금 현행 사후정산을 하도록 양쪽 법규에 다 산안법, 건진법에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의 사용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발주기관이 따져서 조금 지금 현행이 잡힌 게 법적 요율이 100이라면은 한 120, 130 정도 조금 높여서 산정하고 법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고 거기에서 향후에 이제 110을 쓰든 105를 쓰면 어차피 감액정산이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좀 건설사의 부담을 조금은 들어줬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이게 추가적인 비용 집행 법정 안전관리비에 추가적인 비용 집행을 하라고 저는 조금 사실은 해석이 조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비용 집행에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에서 어떤 법안 발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슈를 계속 아이템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국회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입법부처에다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그 퍼센티지를 요율을 증가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개정안을 입법을 발의를 하고 있고요. 국가 정부 단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만 증액이 돼도 몇 천억의 그런 그 공사 비용 때문에 1%의 증액이 상당히 많은 안전보건관리비가 증액이 될 것이다라는 게 조금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입법 발의를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저희가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에서 스마트 안전 장비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근로자에게 착용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우선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스마트 장비는 개별적인 그 회사의 예산으로 이렇게 장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 스마트 건설안전 협회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 건설안전 협회에서 이번이 아니죠. 18년도에 그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그 부분이 개정 발의가 된 것이 이제 스안협에서 발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법안 발의가 국회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그 발주자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안전관리비에 대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너무 모호하게 지금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뭐 69조의 공기단축 금지 그리고 70조의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1조의 설계 변경의 요청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 좀
안전관리비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법안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경제학회 이제 천길주 회장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집어서 여쭈고 싶은 거는 처벌 대상자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처벌을 일단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산업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 오너가 사실상의 오너지만은 대표이사로 등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재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 나머지 책임적인 부분을 면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갖다 대표이사로 내서 하는 그게 산업에 상당히 지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재해가 발생됐을 때 대표이사 외에 실제 오너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유권 해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규정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발생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건지 그게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뭐 정유철 변호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CSO 선임을 한 그 회사들을 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질 때 CSO가 어떠한 예산을 CSO의 어떤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CSO가 판단으로 이러한 작업 중지, 예산의 확보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었다라는 게 증빙이 된다면 CSO가 기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어떤 CSO가 어떤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기소 사건들이 진행 중인 것들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서 지금 현재 기소된 1호 사건 같은 경우는 불기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구축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도 하고요. 대표이사가 CSO를 선임했을 때 그 CSO가 올바르게 그 관련 규정들을 지켜서 이행을 했는지 여부 등을 따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제가 질문드리하고 조금 좀 다른 뉘앙스인데 대표이사가 기업체에 있고 그다음에 실제 오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제 오너는 사실상의 주인이지만은 오너지만은 등기부상 등재이사 이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실제 오너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책임이 있다고 쳤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에 실제 오너까지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 정유철 변호사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좀 잠시 넘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중대재해 전문가 과정 교수님이십니다. 자꾸 나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기 그 우리 역시 천 회장님 정말 핵심을 찔렀고요. 그에 앞서 가지고 우리 박기평 대표님, 우리 문 노무사님, 이두선 부장님, 전 대표님 너무 준비 잘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그거예요. 먼저 1번 답은 뭐냐면 검찰은 CSO를 적용 대상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사건 중에 하나가 CSO가 피의자지 대상자지 CEO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법조계의 주류는
많이들 그 입법 과정에서 CEO 또는 CSO니까 CSO도 대상자로 해야 된다. 경영자 측에서는 그건 많이 주장을 하는데 현재 법조계의 주류는 문헌대로 CEO가 대상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회장님 두 번째 질문하신 거 실질 오너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것도 아주 명백합니다. 뭐냐면 경영상의 안전에 관여를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CEO를 두고 그 CEO가 인력과 예산과 안전에 관여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벌의 대상자는 그 CEO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오너가 그것까지 인사에 관여하고 특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인사고 하나가 예산인데 제 주장이 아니고 법조계의 주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CEO 역할을 한다. 그럼 그분은 책임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오너예요. 지분만 있어요. 그냥 집 주인인 회사 주인인 거죠. 그리고 전혀 거기 관여하는 CEO는 따로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상자가 아니죠. 이렇게 좀 주류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법 취지 맞게 안전과 예산에 대한 책임지는 CEO를 처벌하겠다라고 현재 검찰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너무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그러면은 세션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략적 이행에 관한 토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긴 시간 토론을 위해 애써주신 박희평 대표님, 문영균 농사님, 전미일 이사님, 이수산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